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요거를 하는 사업의 담당자고요. 담당 사무관이고,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노력해서 사실 만들어서 사실은 오늘 되게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강의를 그때는 이제 인력 개발원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 거의 비슷한 슬라이드긴 한데 많은 분들하고 나눠볼 만한 그런 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복지부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의료정보정책과에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들리나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저는 지금 의료정보정책과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 이제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의료 데이터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제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원격 의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의료 EMR 그 체계에 대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데, 저는 이제 의료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하고 좀 무관하지 않은 전공을 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도 짧아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떤 강의를 할까, 사실 단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알려드리는 게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다행히 여기에 정책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특히 의료 데이터에 관해서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의 지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와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번 정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좀 1시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거의 동일한 슬라이드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료정보나 또는 의료 데이터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의료 데이터 정책, 의료 정보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 특히 이제 데이터 파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셔서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컨텐츠 그 자체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을 잘 같이 협업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이나 의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또는 의료 데이터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조금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릴 만한 것들이 이제 현재 이것과 관련한 현재 우리나라 법규들은 어떤 덩어리들이 있다. 그 다음에 현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다 정도를 간단히 좀 소개를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건 다른 강의들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강의들은 막 이제 여기서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 이렇게 막 받아 적고 하실 수도 있고 뭐 타이핑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강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뭐 이 강의도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들 오셨는데 한번 좀 이야기 나누는 거로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시작할 거예요. 다들 잘 아시지만 잘 모른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재발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 운동은 그래서 좀 이렇게 목소리도 한번 내보시고, 좀 전에 소개하시는데 굉장히 좀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한번 좀 크게 하시고 그다음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뭐 졸리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이제 나오는 여러 메시지들과 이야기들 다 모아서 딱 하나의 어떤 리소스랄까요?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오자면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어떤 정책이든, 데이터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그거의 모든 형성 과정이 다 낱낱이 기록돼서 공개되는 걸 사실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정책이 여태까지 좀 많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는 것이 2017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됐을 때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저희는 이 정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지만 모든 과정에 나오는 머티리얼들을 다 공개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토론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18년도 7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중요한 회의들의 속기록이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안건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안건들이 확정이 당연히 아니죠. 다 텐터티브한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들을 놓고 우리 사회의 의료 데이터 정책을 논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연구자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정책을 놓고 감론을박을 벌이시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속기록이 다 공개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토론에 임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자기 이름 박힌 채로 이제 발언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정독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지난한 토론을 거쳐서 아주 조그마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걸 전부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샘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옥천 넘어가고요. 총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의료 데이터 정책, 의료 정보 정책 이런 거 할 때 아마 이제 여기서 제가 의료를 다시 재정의하진 않을게요. 의료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의료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주최 측에 부탁해서 오늘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어디 있을까요? 선물이 뒤에서 배부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아마 뭐 네, 맛있는 거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 데이터란 무엇일까? 제가 상품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카메라가 이렇게 딱 찍고 있어서 여기 나가면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애매해지는데요. 네, 제가 그럼 하고 배부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의료 데이터, 내가 생각하는 의료 데이터는 이거다. 오늘 굉장히 사실 의료 데이터를 다 데이 바이 데이 다 다루시는 분들로만 거의 객석이 꽉 차 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의료 데이터는 이거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손들어보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저기 제일 좋은 선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처음.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요? 사용될 수 있는.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데이터를 재정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다 아니까. 의료도 알고 데이터도 아니까.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다. 자, 그럼 제가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애플워치 차고 있거든요. 좀 전에 강변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자전거를 시속 12km로 달릴 때 제 심박이 예를 들면 130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40이 될 수도 있잖아요. 130이나 140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정의에 따르면. 네, 제가 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정의를 혹시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많이 한 5분 정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를 예. 사실 선생님은 조금 치팅이게 지난번에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강의? 아닌가요? 제가 다른 분하고 헷갈렸나 보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는 의료를 목적으로 나는데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의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의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환자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성별을 얘기하고 나이를 얘기하고 기저시간, 그다음에 바이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코페인을 아니면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한 그 검사의 결과 이거를
나오는 일련의 의료 자원이 들어가는 소스, 그다음에 그 아웃풋을 묶어가지고 여러 합리적인 목적으로 네. 이용할 수 있을 때 네. 그게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스타트레이트가 빨라지는 것도 충분히 정보가 돼서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갖고 그런 수집되는 것도 보겠지만 그런 목적을 수집되지 않는다면 데이터한테 있으시지만 정보가 아주 좋은 설명해 주시면서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볼게요. 저희 DUR, 심평원에 DUR 있는 거 아시죠? DUR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실시간성으로 의료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DUR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스템은 다 딜레이가 있어요.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뭐 한 달, 세 달, 뭐 1년까지 되는 그런 딜레이들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DUR은 실시간입니다. 사실상. 자, DUR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한 항생제가 갑자기 평소에 10배가 사용된다는 것이 어떤 읍면동에서 거기에 있는 의원들에서 갑자기 한 개의 의원이 아니라 10개의 의원에서 갑자기 사용되는 게 만약에 심평원에서 그걸 알게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의료 데이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화된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그 정보를 보건당국에서 파악한다면 그건 의료 데이터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 제가 이제 사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이제 두 분 근데 선물은 이따가 드리나요? 드렸습니다. 아 드셨어요? 아 예. 시간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의료 데이터라는 것, 의료 정보라는 것,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만 의료 데이터로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할 때는 남들도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개인화되어 있는 문제, 실제로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문제, 이 문제는 그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꼭 그렇게 우리가 한정을 지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시계에서 측정되고 있는 저의 하트레이트라든가 혹은 공공이 취득하고 있는 행정적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데이터들에 있어서의 어나니마이즈된 정보들, 이런 것들까지도 의료 데이터의 넓은 광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시작할 때는 상대방은 이걸 또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제가 은연중에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것처럼 뭐 시민회사나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환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친구들이나 환자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헬스케어 기기들을 사는 소비자들도 될 수 있고요. 살지 말지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혹은 그런 것과 관련된 기사를 인터넷 지면상에서 읽는 사람들까지 포함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고요. 나아가서 우리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도 의료 데이터라는 말 자체를 이제 앞으로 걔네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 텐데요. 많이 들으면서 살 텐데 그들한테도 의료 데이터가 어디까지로 정의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라이프로그나 뭐 PGHD나 뭐 CGHD나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이게 뭐의 무슨 뜻인지는 아마 기술적 정의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뭐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든가 뭐 Citizen Generated Health Data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떠올리는 의료 데이터의 예외들이면서도 사실 의료 정보의 큰 틀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빡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정말 대표적인 의료 데이터 하나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지식인 있잖아요. 지식인에 이런 뾰루지가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뭔가요? 이런 것들 올려왔을 때 나오는 그 질문과 답변, 이건 의료 데이터일까? 네, 이런 고민들도 필요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의료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많지 않은데요. 사실은 해외에서는 잘못된 건강 지식이나 건강 정보도 중요하게 그 메디컬 인포메틱스 분야에서 다룹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나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파퓰레이션 헬스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파퓰레이션 헬스를 개선하는가에 관련된 매우 정량적인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 데이터나 의료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무 좁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다른 영역에 적용하면 예외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짚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에 핫한 것들, 예를 들면 여러 데이터 소스들 간의 링키지. 여기서 말하는 링키지라 하면 보통 이제 펄슨 레벨을 링키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의 링키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건보공단에 가서 건보공단에 제 데이터 갖고 있는 것 중에 건강검진 데이터 있을 수 있죠. 심평원에는 제 DOR 정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병원에서 다녔던 청구한 기록들이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만약에 암 환자라면 암 등록 정보가 암센터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코제스 같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같은 그런 사업에 참여했다면 질병관리본부에 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우 심각한 감염병에 걸렸다면 그 정보도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저라는 개인 오프라인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펄슨 레벨로 링키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사실 핫하게 떠오른다는 말은 표현은 제 위주의 입장이고 외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그거를 토픽을 잡아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그걸 하는데 이런 의료 데이터, 의료 정보 관련돼서 논의를 할 때 식별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식별이라는 것의 정의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냐 혹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말고 하나 더 뭐 있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식별과 인정이라고 하든가 지정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개념이 좀 나오고 있고 비식별화, 익명화,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의 저 터미놀로지가 뭘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들이 정책을 만들어가고 고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한편 제3자 제공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회사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여러 단계로 벽을 쳐놨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동의를 안 받고 쓰는 거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메인이죠. 그 다음은 동의를 안 받고 남한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주는 순간 제 법적 책임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적 책임을 이 사람한테 지우도록 하려고 하면 법으로 이 사람한테 주는 행위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면 그러니까 네가 모집한 데이터, 네가 수집한 데이터를 제3자한테 주면 그때부터 그 받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법적 책임을 지는 거야 라는 말을 법에 명문적으로 써놔야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이 데이터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이 만약에 법적 책임을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만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가 이 제3자한테 주는 행위도 매우 엄격하게 규범화해놨습니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규범화해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고 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줬을 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목적의 한계는 뭐고 대신에 허용되는 건 뭐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 쳤을 때 어떤 처벌을 받거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 이거에 관련해서 이 정보가 우리가 다루는 정보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일 때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제 신용카드 정보라든가 제 버스카드 정보라든가 제 예를 들면 다른 정보와 달리 건강에 관련된 정보라면 이 규범들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판매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법규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가성 현금이냐 이런 대가성에 대해서 법 조문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돈을 받고 넘겼냐 무상으로 넘겼냐는 재판정에 가면 유의미하게 사용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법률상에서 제도나 사업을 설계할 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건 우리 의료계 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라든가 혹은 그 인간대상 연구의 대가성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판매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좀 다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자기소개 하실 때 2차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1차적 활용, 그러니까 수집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 1차적 활용, 그 다음에 이것과 벗어나서 2차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료 데이터의 정의뿐만 아니라 의료 데이터를 누가 홀딩하고 있냐,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 정보의 정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 아까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의료정보에 가깝겠죠. 그리고 정보 공공기관,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통계청도 엄청나게 많은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유전체 관련된 큰 프로젝트를 할 일이 있어서 아마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업 처음 기획할 때 정부가 유전체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조사해봤어요. 우리 전체 정부가 모든 부처들이 또는 부처청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유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조사해봤더니 정말 기상천외한 데이터 사업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통일부가 유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유전체 정보를 사용한대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몇 개의 스닙이나 아니면 RFLP라고 하나요? 그런 방식으로 옛날에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홀지놈을 때려버린대요. 그냥 홀지놈 때리고 그래서 왜 홀지놈을 때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친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전체 전문가는 아니라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정보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가서, 예를 들면, 루닛,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를 만드는 기업이나 혹은 의료정보를 핸들링하는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정보 처리자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추정도 안 될 만큼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광의의 의료정보의 정의에 따르면 정말로 의료기관, 우리나라에 있는 6만 개 정도 된다고 하나요? 의료기관들 전부 다 갖고 있는 걸 데이터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이미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국내에 한정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규범화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믿고 이걸 잘 사용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 소개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혹시 신문 지면상에서 의료 데이터 정책에 관련해서 뉴스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예, 교수님. 교수님은 저기 선물 안 드립니다. 네. 예,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속 토론 중이에요. 교수님, 손 들면 바로 패하셔야 돼요. 예. 사회적 논의를 여러 번 봤는데. 예. 어떤 주로 그런 게 있던가요? 보수 신문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진보 신문에서는 이런 데이터 활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고, 네. 특히 플랫폼이라는 데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도. 그렇죠. 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옷 같은 사실 이제 좋은 정보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하나하나 잡고도 한 5시간씩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잘하시니까. 혹시 다른 의견들, 또 다른 의견 신문지상이나 혹은 회사에서 듣기로 했거나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원격의료 관련 허가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 그렇죠. 원격의료 관련. 네. 또 다른 분. 원격의료는 사실은 아주 오래된 소재죠. 그래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해야 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고, 다양합니다. 혹시, 예. 우선으로 소유권이 의료기관에 있는 소유권. 네, 소유권 문제. 소유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있다. 제가 그럼 그냥 예를 좀 바꿔서 여쭤볼게요. 이것도 이제 답을 당장 바라는 거 아니고 여쭤볼게요. 신용점수라는 개념 아시죠? 신용점수. 금융기관들이 하는 신용점수. 신용점수는 신용점수의 평가 대상이 그 사람 건가요? 신용평가 회사 건가요? 아니면 그 신용점수를 산 은행 건가요? 그냥 이게 우리의 지금 토론의 아주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것이냐? 지불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지불을 했는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그냥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건 이제 복지부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에 가까운데 제가 그냥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규 체계 속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소유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신용점수 얘기도 예를 들었는데 그 3자 중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의료정보도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의료정보로 다시 돌아와서 의료정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정보주체 본인이죠. 그거에 대해서 의료법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법에서는 진료 기록부를 내놓으라고 환자가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따라야 됩니다. 의료인은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는 데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따라야 된다라고 했지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의료법은 얄짤없어요.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정말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가셨다가 의료기록 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엑스레이 머신이 고장나서 CD가 안 뽑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환자의 권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도 굉장히 많은 권한을 쉐어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게 주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정보의 주인을 정의하는 건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정보에 관해서 하는 액티비티별로 이것이 허용되어 있는 주체와 허용되지 않은 주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정보나 어떤 개인정보든 간에 소유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는 그 토론은 10년 이상 전에 지나쳤고 우리는 이제 각 행위별로 허용되는 주체들을 논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는 다른 영역과 달리 굉장히 특수성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건 의료법은 의료 진료 상황에서만 적용돼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듣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생산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진료 기록부가 아니니까. 그럼 이건 누구 거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쪽 병원에서 띈 진료 기록부를 제가 집에다 쌓아놓기 어려워서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클라우드 업자가 그걸 관리해주고 있죠. 저 대신에. 제 하드디스크가 없으니까 대신 관리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준 순간 이거는 의료법에 의해서 규율되는지 아닌지가 현재 불분명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토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학자들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상한 놈이 올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옛날에 불가능했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논의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들이 다 하고 있죠. 또 다른 제가 사실 이게 지금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유권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소유권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어떤 이슈들을 제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재밌게 좀 뒹굴어 보고 이게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제일 메인으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지, 진보지 또는 뭐 다양한 뭐 SNS 상에서의 전문가들의 토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트린에 갇혀서 판단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다양한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신용점수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원격으로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거에 스코프를 좀 넘어가서 조금 그거는 좀 배제를 하고요. 다른 또 의료 데이터에 관련된 토론이 보신 적 있으신 분? 의견이나 이런 보신 적 있으신 분? 다양한 빅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규제에 의해서 활용되는 측면에 대한 이슈가 그게 이제 제가 아주 크루드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의 보수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입장이에요. 경제지나 보수지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사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반항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행간을 읽어보자면 보통 두 가지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 다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수집할 때 목적을 명시해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개인정보, 모든 개인정보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의 카드 번호는 당신의 신용 점수를 확인 후에 당신 신용카드를 억셉트 할지 말지의 목적으로, 신용 확인의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드 회사로 전송됐다가 신용 점수를 돌려받아서 당신에게 결제 승인을 내려줍니다라는 그런 목적. 그런 목적인 거죠. 수집 목적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모집한 거를 이 사람하고 같은 회사의 이제 기업상으로 하나의 그 회사에서 이제 이쪽 창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 창구에서는 보험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이 보험을 만드는 회사가 이쪽에서 수집한 정보, 이 사람이 긁은 그 시간이나 품목이나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가져다가 보험에서 이 사람의 리스크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 왜 사용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어디에 달렸냐? 동의서에 달렸습니다. 동의서에 그렇게 한다라고 썼느냐 안 썼느냐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밝히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는 밝히기 싫은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밝히고 하는데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동의받은 시점 한참 뒤에 비즈니스 모델이 생각나는 거죠.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 이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일시당초 동의를 못 받은 데이터라는 것이 생긴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생산적인 일이든 악의적인 일이든 다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규범은 뭘 막으려고 한 걸까요? 생산적인 일을 막으려고 우리 규범은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한테 얘기했을 때 동의를 해줄 리가 없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규범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이냐.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은데 본인한테 얘기했을 때 본인이 거부할 만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개선해서 최초의 목적과 새로 하려고 하는 목적 간의 관계, 이게 첫 번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공의 선을 가져다 주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아니라 정보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다거나 이런 종류의 이제 다른 규범이 개선이 이런 것들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지금 현재 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가 있는 사안입니다. 생산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최초의 목적과 유사해서 이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더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이제 규제라고 말하는 것 중에 두 번째 규제는 뭐냐면, 첫 번째 규제가 이제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처리하는 거. 두 번째가 수집할 때 밝힌 목적 이외에 다른 제3자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수집할 때 당시에 당신은 예를 들면 아산병원이 이렇게 진료 목적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산병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어떤 전산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진료 목적으로 할 겁니다. 또 뭐 이러이러한 거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동의를 받아서 쳐봐요. 아산병원 예를 드니까 제가 나쁜 예를 못 드리겠네요. A라는 의료기관이라고 합시다. A라는 의료기관이 그랬다고 치고 이것이 예를 들면 다른 데 제3자로 갔다. 이것을 우리 법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제3자한테 제공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게 막힌 거를 풀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요. 제3자한테 마구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제3자한테 마구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에 아까 이제 제가 똑같은 애널로지를 해보면 왜 그걸 막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제공할지를 몰랐어요. 수집할 땐. 더 내 주변에 엄청 똑똑한 애가 나타날 줄 몰랐거든. 정말 똑똑한 애가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면 이 사람이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정보 주체한테 최초의 동의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 줄 수 있을지를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도움되고 좋은 일이야. 또는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보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안 받고 그냥 하려고 해. 안 받고 주려고 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지금은 다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건 할 수 있게 해주자. 좋은 건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쁜 거는 여전히 못하게 해주자. 그거를 지금 푸는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3자 제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고 있냐? 아까 제가 요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식별 문제를 가지고 이걸 꿰뚫었습니다. 누구 데이터인지 모를 정도가 되면 제공했을 때 이 사람이 쓰는 목적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면 동의를 해주자, 허용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좋은 목적이 아닌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안 되고 그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 원 처리자인 저도 지고 제공받은 사람도 지고 이 둘 다가 매우 빡세게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두 번째 골자입니다. 이 두 가지 규범을 풀어가는 방향이 우리 사회가 지금 토론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고 그 결과물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에서 뭐 사실 저는 뭐 소관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에서 속기로 나온 걸 보고 이제 내용들을 아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다가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말을 애매모호하게 했는데요. 제공받은 사람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란 뭘까요? 의료 데이터로 예를 들어볼게요. 의료 데이터를 A라는 병원이 수집해서 이거를 제3자한테 줘서 뭘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가 그 활용이 되는 그 행위, 그게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콜릿으로 한번 제가 조시거나 지금 졸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초콜릿으로 제가 한번 꼬드겨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제3자가 뭘 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일까요? 손.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일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면, 제가 찍어서 보면 아까 대답하셨지만 어떤 일을 하면 의료 데이터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떤 연구요? 약 분야도 그렇고 아니면 기기 분야도 그렇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약을 개발하거나, 제가 좀 정리해서 말해보면 약을 개발하거나 의료기기 개발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개선하는 행위들은 연구에 대해서는 허용해줘야 된다. 좋죠. 자, 그럼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걸 디벨롭을 해볼게요. 아까 RWD 하신다고 하셨던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RWD에서 3상의 참고 자료로 낸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도움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일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업체가 만약에 외국 업체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비용의 약이나 엄청나게 높은 비용의 의료기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가 자기네들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의료 연구를 하는데 약을 개발한, 약은 당연히 특허가 따르죠. 약을 개발하는데 어떤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어떤 좋은 일일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을 개발한다,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의 건강을 좋게 한다, 이것까지 했을 때는 우리 사회 100명 물어보면 99명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크 포인트를 얘기하는 순간 30%, 50%가 확 떨어져 나가요. 약을 개발한다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해외 거대 제약사들이 엄청 고가로 판다라는 이야기가 붙는 순간, 그럴지 안 그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가 붙는 순간 갑자기 또 사람들이 확 마음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혹시 또 다른, 제가 이제 답을 일부러 안 내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끝날 때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또 다른 활용 용도, 좋은 활용 용도,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지금 아직 하나밖에 말씀 안 하셨을 때 되게 많아요. 한번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시죠. 의료 데이터를 본인 동의 안 받고 대량으로 퍼가지고 제3자한테 줘서 그 제3자가 창발적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두 분이나 손 드셨어요. 두 분이나 손 드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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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쓰면, 그러니까 보조기기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그 보조기기의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제 환자들이 어떤 실측치를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실제로 하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되게 많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또 아까 여기 손 드셨는데 네.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네. 질병의 낮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똑같은 수준으로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공격을 해볼게요. 그 난치병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사회적 기회를 박탈하는 용도로 쓰면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사회적 기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빡 와닿는 문제 뭐냐면 몰랐어요. 원래 우리는 안 갖고 있던 인식이었는데 그 지식이었는데 어떤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어떤 A라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 사람은 50대가 됐을 때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 디펙트가 있다는 걸 그 논리를 우리가 알았다 쳐요. 틱이나 치질환으로 가지 말고. 자, 그러면 그거를 아는 순간 그거를 뭘 하냐면 벌써 요즘에 강남에 가면 결혼정보회사들이 유전자 검사 한다고 하죠. 요즘에 그렇게 해요. 요즘에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입니다. 아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에요. 네. 왜냐면 생명률법 46조인가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데 사용되면 그걸 허용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런 모델들을 대량으로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고 치고 또는 어떤 기관이, 연구기관이 있다고 치고 그 기관이 이 의료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 뮤테이션의 목록을 쫙 뽑는데 쓴다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포장될 수 있어도 그것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데이터 가져갈 때 안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갑자기 수만 개의 그런 뮤테이션을 알아내는 작업을 했어. 물론 오미메감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그걸 데이터 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 문제는 당장 제가 하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에서 당장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만든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명의 유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막 약 개발하고 막 한다고 이제 미사일을 던지면 사람들이 당장 물어봐요. 그거 악의적으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숨기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을 건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굉장히 이제 많은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되어 있지만 그 문제가 당장 나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느냐. 제가 그냥 스펙트럼을 말씀드릴게요. 아예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1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이쪽 끝에 있는 거는 전혀 일체의 목적을 규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나쁜 거 좋은 거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정안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제한적인 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어떤 특정 지역에 감염병이 돌고 있다는 정보를 정부가 확인하는 용도. 이런 종류의 것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국가가 어떤 통계를 만들어내는 데만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개정안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은 개정안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객관적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개정안들이 채택한 활용 목적의 범주, 활용된다고 주장하는 활용 목적의 범주는 뭐냐면 다른 너무나 명백하게 다 될 것들은 생략하고 과학적 연구, 요 5글자입니다. 과학적 연구. 과학적 연구를 제공받는 제3자가 하겠다라고 주장해서 그 연구 계획서를 원 처리자에게 제출하고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제공을 받아서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과학적 연구를 그 연구 계획서에 적힌 대로 하지 않고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하거나 혹은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만 처벌받는 걸로. 네. 그렇게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채택되어 있는 어프로치입니다. 그 어프로치가 채택이 될지, 더 보수적인 어프로치가 채택이 될지, 더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한데 더 많게 풀어주는 리버럴한 게 될지 는 아직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회적으로 아직 토론이 뜨겁습니다만 그런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오늘 수준 높은 토론에서 지금 가지고 온 슬라이드는 너무 좀 프리미티브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 서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관심도 있고요. 이건 그런데 또 우려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그 센터장님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까지 노력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테이크홈 메시지가 두 개예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로 막고 있고 그것을 규제를 개선했을 때 가장 좋은 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두 개가 첫 번째는 수집 당시의 목적 이외에 다른 걸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악과 선을 어떻게 나눠서 허용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 말고 그러니까 처리자 본인 말고 제3자한테 제공해서 제3자가 이거를 잘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잘 쓰는 것을 허용하고 악의적인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를 건지 그거에 관련된 논의, 이 두 가지 논의가 지금 현재 2019년 말 현재 우리 사회를 가장 관통하는 의료 데이터를 관통하는 두 가지 이슈다. 두 가지 규범이고 규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약간 중간에 해버리는 셈이라서 이거는 약간 맛보기로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비슷한 강의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미리 제공 안 됐죠? 예, 예. 자, 약간 퀴즈 비슷하게. 한번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을지, 우리 사회에 의료 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아주 그냥 쉽게 빨리빨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해관계자들 누가 있을까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부. 3개 나왔어요. 교수님도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도 하셔도 돼요. 병원. 병원. 그렇죠. 그렇죠. 병원. 또 환자. 5개 나왔죠. 5개밖에 없을까요? 헬스케어 업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의료기기 업체. 또 아까 제약회사 나왔으니까 의료기기 업체가 있죠. 또 아까 본인의 직장 얘기하시다가 나왔던 얘기도 있었는데 응?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또 연구자. 또 너무 많아서 이제 초콜릿을 주시는 걸 거의 포기하는 수준인데 여기 앞에도 답변하셨습니다. 네. 또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려요. 케어기관? 케어기버. 그렇죠. 어려운 말 쓰죠, 제가. 예, 케어기버. 예, 케어기버 당연히 들어가죠. 제가 그냥 몇 가지 답을 얘기하면 CRO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놀랍게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시민단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도 들어가고요. 시민단체 안에 소비자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보 프라이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중보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써본 건데요. 환자 단체. 환자하고 환자 단체하고의 이해관계가 다른 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일반 개인 환자들은 의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볼 여력이 없어요. 본인이 아프고, 본인 가족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래서 환자 단체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통사적으로 봐서 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살짝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또 잠재적 환자죠. 일반 국민들. 우리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평생 안 아플 사람들이 지금 잠깐 옆으로 옆길을 세면 평생 한 번도 병원을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어요. 건보공단 뒤지면 저희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슈퍼 휴먼이라고 전 부르고 싶은데 네, 아파서 병원 안 간 사람도 있겠지만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생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몇 명인지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의사 단체, 의학회 저 셋도 당연히 같은 이유로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또 병원과 병원협회 다르고요. 병원협회라고 제가 했지만 병원협회도 각급 병원협회가 다 따로 있고 뭐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죠. 의과 대학은 병원하고도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보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다르고요. 산업계 전반, 예를 들면 뭐 경총 이런 데가 입장이 다르고 제약사 입장이 다르고 의료기기회사 입장이 또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제약사는 리얼타임 데이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의료기기회사는 리얼타임 데이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EMR 그 자체보다는 그런 거 훨씬 많죠. CMO 당연히 뭐 CMO, CRO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 업체,
일반적인 IT 업체,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또 다 있죠. 일반 자본가. 그러니까 업체 한두 개 정도 망해도 상관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자본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소비단체 또 따로 있고, 법학자 또 다르죠. 이걸 까먹었네. 법학회 또 달라요. 네. 그리고 정부도 부처마다 다 달라요. 입장이. 그리고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지만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공보험의 보험자, 건보공단, 그리고 사보험의 보험자, 당연히 저기에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전달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아주 극명하게 얘기해서 A라는 보험사의 보험회사하고 그 보험을 파시는 아주머니하고 이해관계가 같을까요? 절대 달라요. 아주머니라고 하면 안 되지. 공개되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니고요. 요즘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런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한 분 한 분의 의료 데이터를 둘러싼 스테이크홀더들의 입장들이 어떤지 굉장히 자세하게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그걸 했어요. 2시간이라서. 근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약간 훈련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한번 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훈련을 벌써 2년 넘게 하니까 대충 누굴 딱 찍으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또는 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본인이 하는 일, 본인이 접하는 서브젝트 매터를 바라보시면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예요. 이건 이제 그냥 쭉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빅데이터 정책을 할 때, 지향해야 되는 가치예요. 지향해야 되는 가치로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Q&A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보면 제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대중 강연에서 제가 이야기해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건강 또는 그러니까 헬스 또는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공중의 건강이죠.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다 올라가요. 저기 그 슬라이드 시어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프라이버시 제가 최근에 논문 뒤지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봤는데 1960년대에 세컨더리 유즈 오브 메디컬 데이터 그리고 링키지 오브 메디컬 데이터 오브 멀티플 소스 뭐 이런 종류의 1960년대 텍스트북이 있고요. 그때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프라이버시하고 의학적 연구의 가치를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1960년도에. 그때는 진짜 지금하고는 완전 상황이 다른데요. 그만큼 프라이버시 이슈는 메디컬 데이터하고는 굉장히 깊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퍼런시. 이 논의 자체가 투명해야 돼요. 이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신 결정한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흘리면서 지나갔는데 좋은 목적인지 아닌지를 개인 개별한테 다 물어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사회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IRB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IRB는 그 환자, 피험자들 또는 그 인체 유래물을 제공한 사람들 또는 인간 대상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변해서 이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줘요. 그들은 그들만을 대변합니다. 사회, 참여자 이런 사람들. 그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또는 이것을 스폰서링하는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아요. 네, 대변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가 있을 때 그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얼마나 되는가. 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소속기관의 IRB 중에서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공개하는 기관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죄송한데 기관 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주의과대학. 오케이. 원주의과대학은 IRB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공개한대요. 자, 또 다른 기관 혹시 있나요? 여기 제가 줄 잡아서 한 20개 기관이 왔는데 모르실 수도 있죠. 예스너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많은 기관에서 절대 다수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많은 기관에서는 공개를 안 하거나 심의 결과서만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앞으로 풀고 싶은 문제인데 의료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트랜스페런시가 필수입니다. 그 트랜스페런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손쉽게 털릴 수 있으니까. 손쉽게 그것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망쳐질 수 있으니까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런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파티시페이션 당연히 중요하죠. 파티시페이션은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방법을 할지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participation도 중요한 가치. security, 이거는 악의적인 공격자들을 막는 목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연구에서 결과물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 밸류.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 소셜 코스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 밸런스, 이런 것들, 이런 가치들 간의 밸런스를 과연 잘 맞추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우리가 지향할 것인지, 또 이것이 다 좋은데 법적 근거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틀을 만들어주는 legislation. 그 다음에 predictability. 참여한 사람이 20년 뒤에 우리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어떤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규범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predictability,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제가 이걸 다 지키고 있다는 표현은 못 쓰겠지만 최대한 이런 모든 가치들을 다 함량하려고 저희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느려요. 보통 다른 사업들보다 되게 느립니다. 한 2배에서 3배 이상 느려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밸런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갖췄지만 밸런스를 잃어버렸어. 또는 시큐리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또는 투명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책이, 의료 데이터 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네, 그건 상상에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다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슬라이드니까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셔도 되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거나 이거를 집행할 때, 지금 수립만으로 써 있는데 집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일 강력하고 쉬운 게 입법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하면 이렇게 처벌받아, 이건 하더라도 이렇게 뭐 좋아, 이런 것들을 아주 법 조문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입법이죠. 인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를 했다고 칭찬해주는 차원에서 공인된 기관이 도장을 찍어주는 걸 말하죠. 네. 수가는 하면 돈을 주는 거죠. 국가가. 그 다음에 표준은 하든 지키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오 하고 방을 붙여놓는 거죠. R&D는 어떤 역할을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돈을 들이는 거죠. 물론 굉장히 귀찮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규제는 뭘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에 대한 완화나 강화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법규적으로 애매하거나 너무 새로운 거라서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 실험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자. 우리 다 같이 동의하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게 시범사업이기도 되고, 보조금은 뭘 하면 돈을 주는 걸 말하죠. 수가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교육, 맨파워에 대한 교육. 제가 의료정보를,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의료정보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못하고 딱 한 개만 하라고 하면 뭘 할 거냐? 인력 양성 사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이 많으면 또 시끄러워지면서 뭔가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정부에서 딱 의료정보 정책 한 개만 하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엄청 크게 할 거예요. 제 모든 공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격증은 사실 저는 좀 동의하진 않는데 저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허가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정책 도구들을 이용하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가치들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모델들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 예측 넘어갈게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지금 3시지만 제가 3분 안에 남은 슬라이드를 다 커버할게요. 관련 법규는 제일 중요한 거 법 4개만 갖고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말로 1조부터 부칙 마지막 조까지 한번 꼭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모든 법은 고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사실 너무 어렵게 써있긴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근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느 날 피와 살이 될 겁니다.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생명윤리법은 아마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닐 텐데요. 저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너무 길어서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근데 저랑 관련된 조항은 당연히 딸딸 외우고 있지만 관련 없는 조항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것도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좋겠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복지부에서 한 R&D를 했다. 그러면 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신 겁니다. 복지부가 국고를 헐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건의료 연구자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저 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조문들은 나중에 그 슬라이드 올라오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법들 조문 명시적으로 보시려면 저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가셔서 법 제목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4개, 이건 사실 조금 옛날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보, 심평원, 질본, 암센터 4개 기관에서 퍼슨 레벨로 데이터를 모집해서 외부 연구자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저희가 플랫폼을 오픈을 했고요. 웹사이트 오픈했습니다. hcdl.mohw.go.kr인데 거기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여기 URL 쓰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연구용으로 데이터를 드리고, 나아가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라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URL 그 QR코드 있던 거기 페이지에서 보시면 유용한 리소스들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연구비는 2년 반에 5억입니다. 네. 그리고 분석자료 공유하는 네트워크, 보통 이제 CDM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제 이거 공공기관들도 CDM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범해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것도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과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CDM으로 넣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발주돼 있고, 거기도 만약에 혹시 본인이 일하시는 업체에서 관심 있으시면 어플라이 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정보기록, 오늘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오셨지만 병원 간의 진료 기록부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디자인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커지더라도, 우리가 의료정보의 교류가 너무너무 많아지더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본은.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가입 병원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EMR 인증제라든가 관련된 보험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폭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EMR 인증,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된 EMR과 그렇지 않은 EMR들 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준수하였는지를 검증해서 인증 도장을 찍어드리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안 했다고 해서, 도장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어떤 업체가 도장을 받으면 그 업체가 당연히 이제 안 받은 업체보다는 세일즈가 더 잘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도장을 찍어드리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책 지원 같은 건 받으면 좋은데 좀 아쉽기만 넘어가고, 질문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질문 혹시 너무 막 좀 끝에 너무 달렸죠?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제가 세종시에 살아요. 세종시에서 여기 오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이따 2시간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아깝지 않게, 1시간이 아깝지 않게, 5시간이죠. 왕복 4시간에 이거 강연 1시간인데 아깝지 않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거나 복지부에 대해서 혹시 나 복지부 갈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네. 복지부 사무관 중에 혹시 뭐 싱글 없냐, 뭐 이런 것도. 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권한이 어떤 분에게 할지 말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할지 말지 권한은 나눠져 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져 있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는 사람은 보통 사무관이에요. 실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보통 사무관이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켜서 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시켜서 위에 분들이 시켜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사무관급이 하고요. 이거를 과장님 보고 드리고 국장님 보고 드리고 해서 내부 장관님 보고 드리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동의가 되면, 우리 라인이 다 동의가 되면 이거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드는지, 돈이 안 들어간 사업이면 더 좋겠지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고요. 다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서를 씁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언제부터 몇 년간의 기간을 할지. 이걸 쓰면 그 예산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절차가 그다음부터 갈립니다. 예를 들면 R&D 사업이다. R&D 사업이면 과기부를 먼저 가야 됩니다. 과기부 가서 설명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면, R&D 과기부도 이제 공무원들이니까 잘 모르죠. 그분들이 예를 들면 교수님 같은 분을 쫙 모셔가지고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십시오 이렇게 탁 해요. 그럼 평가해가지고 또 막 까이면 이제 사무관이 다 디펜스해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기재부로 가고요. 그렇지 않고 R&D가 아닌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기재부로 갑니다.
기재부에 가서 또 똑같은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해요. 이게 왜 필요하고 설명을 다 해서 그쪽 사무관이 저처럼 오케이를 해주면 그쪽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주자. 예를 들면 제가 100억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딱 얘기를 하면 100억 주자 또는 70억 주자. 이런 결정이 나요. 깎거나 아니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거기가 통과해서 100억이 딱 결정이 되면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끝나면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하고요. 정부안이 확정된 걸 가지고 국회로 가죠. 지금 이제 국회 예산 시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라는 데서 한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땅땅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게 12월 31일입니다. 원래 국회법에는 12월 2일 날 하게 돼 있긴 한데 12월 31일 날 보통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 쓸 수 있어요. 이런 절차로 사업을 가게 되고요. 뭐 격가지 경로로 돈은 주지만 내년 4월 1일까지는 돈은 못 써. 이런 걸 부대 조건을 달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옵션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처의 사무관이 보통 기한을 하고 이것이 부처 내 그다음에 과기부나 기재부를 거쳐서 정부의 확정을 받아서 국회 가서 확정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따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처음 신설하는 게 어렵지. 네. 그걸 제가 이제 그런 걸 계속해요. 사업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 절차를 돌리는 거가 제 업무인 거죠. 참고로 이 인력 양성 사업은 5년간 63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기관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아산병원이 그중에 한 기관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노력을 해서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이런 사업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이나 해서 지금 2기시죠? 2기인가요? 예, 2기시죠. 2기인데 이게 뭐 30기 이렇게 될 수 있게 그거 한 말씀 드린다니 깜빡했다. 정말 좋은 분들 강연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여태까지 강사가 아니고 이 사업의 담당 사무관으로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강연 그 강사표 보면서 정말 주옥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사실은 저도 듣고 싶고 그런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귀중한 강의인데 훨씬 더 귀중한 자산 이걸 통해서 얻으시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20년 뒤에 의료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배운 게 하나도 쓸모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배우는 게 하나도 쓸모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 네트워크는 계속 갈 겁니다. 1기와의 관계, 3기, 4기, 5기와의 관계 계속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 오늘 저녁에 있던데 끝나고 술도 드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너 우리 회사 올래? 나 니네 회사 가도 돼? 우리 학교 올래? 우리 다음 박사 같이 갈까? 이걸 계속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이런 분야에서 내가 뭔가 창업하려고 할 때 개발자 필요하면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좀 하셔서 이거 기간 동안에 있는 기간 한 몇 달 동안에 최대한 많은 네트워킹 하시고 배워가시면 좋겠다. 요즘 이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사업을 기획했고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예. 네. 이게 법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런 입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무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성이나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더 빠르게 입법화 되고 빠르게 추진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게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가 되는지. 그건 뭐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봤을 때 느껴진 느낌은 뭐냐면 급조된 정책은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금방 그 후폭풍이 담당했던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참변을 겪는 경우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조된 정책을 할 때는 저희는 그래 다 알아요. 이게 급조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급조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하죠. 정말 조심해서. 나한테 개인적인 화가 돌아오지 않도록. 근데 그런 경우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요.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열망이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동력은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가장 뭐라고 하냐, 메시지 아티큘레이션이 명확하게 되는 게 혹시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아티큘레이션 하는 거. 선거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후보자의 아이덴티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공약입니다. 공약이 메시지 아티큘레이션을 아주 세밀하게 해요. 정말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콤마 하나까지 정말 열심히 검토해서 그거를 공약집을 만들거든요. 그 공약집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콤마 하나, 그 단어 하나까지 안 틀리게 공무원들은 5년간 또는 4년간 집행을 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한 개의 동인을 꼽자면 공약인 것 같아요. 공약이 있으면 예산도 함부로 못 깎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산도 함부로 못 깎고요. 법도 적어도 여당에서는 함부로 못 건드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론에서 잘못된 게 들어가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런 것도 수정하는 게 그들의 임무니까. 근데 그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고,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힘을 실어주는 건 국민들이 그 분을 찍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강론은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정치학 그 세미나였다면 이제 제가 완전 이제 난도질 당했을 거예요. 뭐 공약이 뭐 대표하냐, 뭐 공약집이 그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중에 저 끝에 있는 거 한 줄도 다 그 사람이 뭐 중요한 정책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강론은 좀 빼고 가장 중요한 정책의 동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민간인들의 이해관계나 혹은 그러니까 일부 민간인들의 이해관계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국민들의 선택 그 자체, 그리고 그 국민들의 선택은 여러 메뉴판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그것을 이미지가 아닌, 아이덴티티가 아닌 공약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약간 제가 너무 현문의답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강의 시간이 끝난 시간이 넘어가면 보통 다른 분들 눈치를 봐서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네. 네. 저는 이번 쉬는 시간하고 한 다음번 강의 끝날 때 정도까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 못하신 질문 있으시면 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와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졸린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까 공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체 사진 촬영이 있거든요. 네, 이 앞으로 좀